근데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들어보니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인가 궁금했어요. 엄마는 제 질문에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외할머니 같은 친할머니라고 하셨어요. 그땐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레 알게 되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친할머니셨습니다. 엄마에겐 시어머님이 되시는 거죠. 근데 항상 할머니에게 엄마라고 부르셨어요. 그때마다 할머니는 엄마 손을 잡으시며 그래 미진아 라며 부르셨고요. 저희 집엔 남자는 없었지만 든든한 할머니가 계셔서 아무 걱정 없었습니다. 밤에 잘 때도 할머니 옆에 딱 붙어서 잤으니까요. 그래서 전 아빠의 빈자리를 모르고 자랐어요. 그렇다고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눈치 없이 아빠 소식을 물었다가 할머니가 며칠 동안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엄마도 가슴 아파하셨고요. 그날 이후로 아빠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그 작은 단칸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TV를 켜지 않아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할머니와 엄마 목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잠이 스르륵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일어났고요. 그땐 그런 시간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요즘도 가끔 아침에 방에서 눈을 뜨면 예전 그날의 대화 소리가 환청처럼 들립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30인데 그런 환청이 들리면 10살짜리 어린애가 돼요. 없다는 걸 알아도 꼭 주방으로 달려가서 눈이 퉁퉁 부어서 나오거든요. 요즘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녹음이라도 해둘 걸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화장실로 후다닥 달려가서 얼음장 같은 물에 씻고 나와도 할머니는 보자마자 바로 아시더라고요. 아침부터 눈이 저리 부어서 화장은 어찌하겠냐며 제 얼굴을 빤히 보시는데 올해 75이 넘으셨지만 저보다 더 꼼꼼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셔서 출근할 때마다 혼나면서 나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기분은 좋았어요. 지금 사는 곳은 예전 그 단칸방에서 살아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너무 힘들어서 이사를 할까 고민하기도 했었지만 할머니도 그 집에서 계속 지내시길 원하셨고 집을 옮긴다고 엄마를 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해서 그냥 계속 살기로 했어요. 저는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취직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할머니 앞에서 운 적도 있었는데 남의 돈 맡아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겠냐며 더 열심히 하라고 항상 다그치셨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잘 때까지 옆에 계셨고요. 그렇게 힘들게 취직하고 나서도 아침마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새벽에 나가야 하거든요. 늦어도 새벽 5시에는 일어나야 했고 비몽사몽인 저를 할머니가 깨워주셨으니까요.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할머니의 약한 모습을 오랜만에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가장 어려워하는 분이셨는데 장롱바닥에서 통장을 꺼내시는 걸 보고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저에게도 충격적인 날이기도 했어요. 퇴근해서 돌아오니 신발장에 어떤 남자 구두가 놓여 있었고 집에 남자가 올 일이 없는데 누군가 싶었거든요. 그렇게 방에 들어가니 할머니 곁에 한 남자가 앉아 있는데 저를 쳐다보며 아빠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정신이 나간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태어나 30년 동안 단 한 번 본 적 없었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보이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아빠는 없다고 아마 세상에 없을 거라며 잊고 지냈는데 느닷없이 찾아와 저러니 믿기 힘들었죠. 눈물의 상봉 그런 것도 없었고요. 정말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남자 하나가 집안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할머니 표정은 달라 보였습니다. 아직도 그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네요. 하염없이 그 남자 얼굴만 보고 계시는데 단 1초도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들어와서 할머니를 불러도 시선은 줄곧 그 남자에게 향하셨으니까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아빠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것보다 할머니 표정을 보고 더 놀랐었거든요. 제가 방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서 있자 그 아빠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또 오겠다고 하더니 제 얼굴을 한번 쓱 쳐다보고는 현관에 있던 구두를 신고 나가더군요. 할머니는 그 뒷모습까지 지켜보고 계셨고요. 그렇게 현관에 닫히는 걸 보고 나서야 저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빠의 예전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듣는 내내 엄마 생각만 났거든요. 엄마와 아빠는 중학교 때 처음 만났는데 마치 오빠 동생처럼 붙어 다니셨다네요. 그래서 아빠가 군대에 갔을 때도 그 먼 강원도에 있는 부대까지 혼자서 면회 갔을 정도로 가까웠다고 합니다.
아마 그 정도였으면 깊은 사이였겠죠. 그러다 부대 앞 여인숙에서 제가 생긴 거고요. 엄마는 임신을 확인하자마자 집에 알렸는데 거의 쫓겨나듯 나와서 강원도로 갔고 거기서 아빠와 함께 할머니에게 왔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엄마와 할머니는 함께 지내셨고요. 아빠가 전역 후 혼인신고도 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처음엔 정육점에 막내 직원으로 들어가서 아주 성실하게 다녔다고 했어요. 저처럼 아침잠이 많아서 매번 할머니가 깨우셨다고 하더군요. 근데 거기 사장한테 일만 배웠으면 좋은데 못된 취미까지 배워버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매일 눈물 속에서 지내셨답니다. 그 못된 취미라는 게 바로 노름이었습니다. 뒤에 창고에다가 제대로 차려놓고 했다더군요. 할머니는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한숨을 쉬셨어요. 그러면서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돌아가신 엄마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감히 상상도 안 되더군요. 보다 못한 할머니가 먼저 이야기하셨대요.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끊고 지내라고 옆에 붙어 있으면 말라 죽는다고 하셨답니다. 아빠는 빚쟁이들 피해 다니느라 외국으로 나간 상황이었고 할머니는 엄마에게 가셔서 지금 빨리 이혼하고 끊고 지내라고 늦추다간 평생 묵혀 지내니 서두르라고 하셔서 그렇게 엄마는 이혼해서 저를 데리고 나오셨고요. 아빠는 해외에 나가서 또 도박장을 다니다가 거기서도 잡히는 바람에 귀국도 못하고 또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고 했어요. 그렇게 연락도 다 끊긴 상황이었다네요. 엄마는 친정으로 갔다가 다시 쫓겨나서 시댁으로 돌아오셨는데 갈 곳이 없다며 할머니 소매자락을 잡고 펑펑 우는데 그땐 정말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 드셨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같이 지내셨다네요. 빚쟁이들 때문에 나중에 이사까지 하셨고요. 할머니는 창밖을 쳐다보시며 다 늦어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나한테는 이미 죽은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하시는데 말씀은 저렇게 하셨지만 그때 쳐다보시던 눈빛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며칠 뒤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 문소리를 듣자마자 할머니가 달려나오시는 겁니다. 너무 이상했죠. 왜 불안해하시냐고 여쭤봤고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장롱 앞에 앉으시더니 바닥에서 무언가 꺼내시는데 통장이었어요. 거기엔 6천만 원 정도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모은 돈도 거기다 합쳐 있다면서 나중에 저 결혼할 때 주려고 하셨답니다. 근데 아까 낮에 아빠가 찾아와서는 그 통장에 대해 자꾸 물어봤다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다네요. 결국 다 돈이었어요. 아빠가 찾아왔다는 것도 딸이 보고 싶어 온 게 아니었었네요. 그 통장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보니 할머니는 절대 줄 일 없다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말도 안 된다며 노름꾼에게 돈을 왜 주냐고 하셨습니다. 그땐 정말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죠. 혹시나 덜컥 주겠다고 하실까 걱정했었는데 역시 우리 할머니는 다르시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아빠가 있었고 현관문을 열자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는데 나가려는 아빠 뒤에다 대고 그러셨어요. 절대 그 돈 받을 생각 하지 말라고 노름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며 소리치셨고 아빠는 그 소리가 엄청 서운하셨는지 그게 언제적 일인데 내가 아직도 그러겠냐고 노름 끓은 지 10년도 더 되었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말 낮이었어요. 그땐 저도 편하게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빠 얼굴이 보였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빠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 누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하얀 백발에 처음 보는 할머니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활짝 웃고 계셨고 아빠 손을 꼭 붙잡고 들어오시는데 그 모습을 넋놓고 보고 있었네요. 할머니도 엄청나게 놀라신 것 같았고요.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게 바닥에 앉더니 같이 온 그 백발의 할머니도 앉으셨습니다. 아빠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 할머니 입 주변을 닦아줬는데 뭔가 그런 모습이 이상해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 통장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정말 필요해서 그런다고 했어요. 예전에 쫓겨나듯 외국에 나가 지내면서 한동안 엄청 힘들었다고 그렇다고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하루하루 간신히 지내다가 한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그 여자 덕분에 버텼다고 하더군요. 아빠는 그 여자랑 결혼해서 같이 살았는데 둘 사이에 자식은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 여자 어머님을 모시고 지냈다네요. 거기서 한 10년 정도 지내다가 2년 전에 같이 살던 가족들과 다 함께 귀국해 들어와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도 아빠와 함께 온 그 백발의 할머니는 마치 아이처럼 웃고만 있었습니다. 바닥에 놓아둔 머리핀을 잡았다가 놨다가 하는데 아빠가 그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이야기하는데 재혼한 그 여자 어머니가 귀국하고 얼마 뒤 치매가 오는 바람에 낮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옆에서 계속 신경 쓰고 돌봐줘야 한다고. 그 여자는 낮에 일하러 나가고 아빠는 밤에 대리운전을 한다고 했어요. 살기 너무 힘들다고 또 한숨을 쉬는데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힘든 건 힘든 거고 그 통장의 돈은 며느리가 세상 떠나기 전에 딸 앞으로 남겨놓은 결혼 자금인데 그걸 어찌 줄 수 있겠냐고 없는 돈이라 생각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아빠는 저를 쳐다보며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 질문이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통장 지키려고 없는 애인 만들기도 그렇고 그냥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네요. 저희 할머니도 더는 할 이야기가 없으신지 등 돌려 자리에 누워버리셨고 아빠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아빠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그 백발의 할머니와 왔는데 지난주와는 다르게 옷도 허름하게 입고 표정도 왠지 어두워 보였습니다. 예전에 밝게 웃던 모습하고는 너무 달랐네요. 이번에도 오자마자 통장 소리를 했고 저희 할머니는 아빠에게 소리를 치시며 또 그 소리 하러 왔냐고 화를 내시자 그때 갑자기 아빠가 입고 있던 옷통을 위로 젖히며 내가 병에 걸려서 그런다고 삐쩍 마른 거 안 보이냐고 난데없이 암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할머니도 깜짝 놀라셨는지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물어보셨고 그때 아빠는 자리에 털썩 앉으며 폐암이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초기라서 치료만 빨리 받으면 괜찮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희 할머니 눈빛이 바뀌셨습니다. 어디 심각한 거 아니냐고 얼마나 아픈 거냐며 암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셨어요. 아빠는 그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고 허탈하게 웃으며 천벌받는 거 아니겠냐고 나는 아파도 전혀 상관없는데 이렇게 내가 가버리면 남 잊고 귀국한 두 여자는 앞으로 어찌 살겠냐고 하더군요. 옆에 있던 백발의 할머니를 쳐다보는데 왠지 그날따라 웃지도 않고 이상하게 더 시무룩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갖고 있던 머리핀을 꺼내서 들어봤는데 그 백발의 할머니는 머리핀을 보시며 저번처럼 빵긋 웃으시는 겁니다. 손에 쥐었다 놨다 하시며 장난감처럼 갖고 계시는데 옆에 있던 아빠가 머리핀을 뺏어버리며 통장 이야기를 했어요. 치료받아서 꼭 갚겠다고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할머니 눈빛이 엄청 흔들리셨어요. 선뜻 대답을 못하시자 아빠는 다음에 오겠다며 나가버렸고 할머니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도 걱정이 되었고요. 아무 말씀도 없고 누워만 계시길래 저도 거기 앉아있기 답답해서 장이나 봐오자 싶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 익숙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백발의 할머니가 건물 구석에 앉아있는데 아빠랑 같이 왔던 그 할머니 같았어요. 머리 색깔이 새하얀 백발이라서 그런지 멀리서도 한눈에 보였습니다. 분명 치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혼자 앉아 계신 모습이 너무 이상했어요. 주변에 아빠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서둘러 가까이 가봤는데 다행히 아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 뒤편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거였어요. 왜 할머니만 여기에 놓고 갔나 싶었는데 아빠는 주머니에서 뭔가 찾기 시작하더니 담배를 꺼내 물고 거기서 피고 있더군요. 폐암이라고 눈시울이 붉어졌던 사람이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담배를 피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빠는 그 할머니를 노려보면서 왜 자꾸 거기 가서 웃냐고 내가 웃지 말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치매라고 해도 그렇지 사람이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화를 내고 있더군요. 그 백발의 할머니는 잔뜩 주눅이 든 모습이었고 그땐 저도 너무 충격받아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계속 툴툴거렸어요. 도움이 안 된다면서 이젠 혼자 다니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또 담배를 꺼내더군요. 도저히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올 수 없어서 저도 모르게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저를 보자 엄청 반갑게 웃어주셨고 크게 더 가슴이 아파 보였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도와드릴 방법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치매가 있으시다고 들은 상황에서 연락처를 물어볼 수도 없고 제 번호를 알려드리는 것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갑에서 제 명함 한 장을 꺼내 뒷면에 김창배 씨 딸이라고 적고 그 할머님 주머니에다가 넣어드렸어요. 나중에 집에 가시면 따님에게 드리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돌아왔습니다. 혹시나 빨래하거나 옷 정리하다가 우연히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저도 서둘러 돌아왔어요. 오자마자 할머니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들었던 내용이나 담배 피우던 모습까지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드렸는데 할머니는 표정이 계속 어두우셨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진짜 아프기라도 하면 더 나빠지면 어쩌냐며 걱정하시더군요. 어쩔 수 없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진단서라도 받으시라고 최소한 그거라도 확인하시고 나서 통장을 정리하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걱정이 많아 보이시는 것 같았네요. 며칠 뒤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니 할머니가 저를 부르시며 그러셨어요. 통장에서 절반만 빼도 되겠냐고 빨리 치료받고 싶다고 난리를 친다며 그날 낮에도 찾아왔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안 되면 내가 직접 알아보든지 해야겠다고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어떤 여자 목소리였고 명함 보고 전화했다고 하면서 집 주소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랑 같이 산다는 그 여자 같았어요. 다른 여자가 또 있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곧바로 주소를 알려줬고 저녁에 찾아오겠다고 하길래 그날은 좀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 할머니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8시가 되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고 제가 달려나가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 앞에는 딱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다름 아닌 그 백발의 할머니였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다짜고짜 집에 들어오더니 저희 할머니에게 다가가 통장 주면 안 된다고 절대로 돈 주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전에 봤던 모습과 너무 달라서 그런지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넋이 빠진 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여쭤봤습니다. 아니 치매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여기까지 혼자 찾아오신 게 맞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백발의 할머니는 웃으면서 치매는 무슨 치매냐며 지들 마음대로 치매라고 부르길래 아무 소리 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사위가 귀국하고 나서 점점 이상해지고 노름하려고 또 기웃거리는 것 같길래 계속 치매인 척하고 지켜보셨답니다. 이번에도 노름에 빠지면 딸에게 말해서 이혼시키려고 작정하고 있으셨다네요. 그날도 주말에 어디 나간다고 하길래 노름판에 가는 건가 싶어 아이처럼 매달려서 따라 나왔다가 우리 집에 오신 거라고 했어요. 그때 통장 이야기도 듣고 다 들었는데 우리 딸이야 이혼시키면 그만이지만 통장에 그 돈 아까워서 어쩌냐고 암 걸렸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노름 끊었다는 것도 다 거짓이라고 병원도 안 가보고 암을 어찌하냐고 절대로 통장 주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버리셨습니다. 그 백발의 할머니는 시계를 보시더니 빨리 돌아가야 한다며 가버리셨고 제가 나가서 직접 배웅해드렸어요. 집에 돌아오니 할머니는 바닥에 앉아 통장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요. 할머니가 저를 불러 그러셨어요. 이 통장 지금 넘겨주겠다고 저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결혼할 때까지 갖고 계시려고 했었는데 이러다가 판돈으로 다 들어가겠다며 저보고 빨리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할머니 모시고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6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은 제 계좌로 옮겨놨고요. 나머지 1천만 원은 할머니 계좌에 놔뒀어요. 그리고 그 통장을 제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난리가 났고요. 아빠가 이젠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아프다고 치료비 달라고 하시길래 그럼 나랑 같이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픈지 같이 확인해 보자고 그리고 그 치료비를 내 카드로 직접 결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치료비를 무슨 카드로 계산하냐고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가능하겠냐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냐고 암 초기면 큰돈 들어갈 일도 없으니 아무 걱정 말고 진단서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아무 소리도 못 하셨고요. 그날 이후로 아빠 연락은 받지 못했어요. 스스로 완치되셨나 보죠. 아무 소식이 없네요. 차라리 암이면 고치기라도 할 텐데 노름병은 정말 치료법이 없나 봅니다. 본인이 끊지 못하면 주변에서 끊어줘야죠. 저는 할머니만 있으면 됩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노름이라는 게
어디 한 군데 잘려나가도 끊기 힘들다고 하던데